과학은 한 사람의 발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길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학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낳고 때론 질문들끼리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과학계 거인들은 질문을 무기 삼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한때 뉴턴이 차지했던 왕좌에 아인슈타인이 도전했고 다시 왕좌에 오른 아인슈타인의 자리를 젊은 과학자들이 위협하는 시기였죠. 과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린 과학계의 거인들에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오! 3대성 이론의 주인공 아인슈타인!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에드윈 허블, 제임스 왓슨, 프랜시스 크릭. 오 마이 갓! 세상을 바꾼 치열한 질문들. 지금부터 거인들이 벌였던 사이언스 워, 그 전쟁의 기록을 펼쳐보겠습니다. 하늘은 태어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것은 영원하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진짜 하늘이 변하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은 하늘 너머의 우주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우주는 우리 생각과 달리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진 않을까? 다시 말해, 우주는 정지해 있는가? 아니면 움직이는가? 이 질문을 둘러싸고 과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복잡한 방정식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망원경 관측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증명하려 애썼죠. 결국 이 논쟁은 두 번의 큰 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우주의 실체를 둘러싼 치열한 과학 전쟁, 사이언스 워. 그 전쟁의 중심엔 바로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드윈 허블. 어릴 때 봤던 은하철도 999 기억하시나요? 철이와 메탈을 태운 증기기관차가 달리던 길이 바로 은하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의 종착역은 안드로메다였죠. 은하수. 만화 속 캐릭터들이 달렸던 그 은하수는 거대한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우리 은하는요, 꼭 이 팽이처럼 생겼습니다. 우리 은하는 수천억 개의 별이 팽이처럼 퍼져 있는 거대한 별의 도시입니다. 우리는 그 안쪽 은하의 한 구석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죠. 지구는 이 거대한 은하 속에서 그저 하나의 먼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느껴지죠. 응? 지금 뭐가 번쩍했죠? 무슨 일이죠? 1885년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목했던 그 빛은 밤하늘에서 가장 크고 선명한 안드로메다에서 퍼져나왔습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별, 신성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별이 반짝하고 나타났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부르지만 그 시절 사람들은 성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별과 별 사이 희미한 가스 덩어리쯤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빛은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보인 평범한 신성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우주의 크기를 묻기 시작한 첫 번째 불씨였죠. 자, 안드로메다에서 시작된 그 불씨, 오늘 이 자리에서 터집니다. 천문학계에서 수십 년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질문,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인가? 자, 먼저 할로우 셰플리. 하버드 천문대장 셰플리는 수천 개의 별을 하나씩 표시해서 우리 은하의 크기가 30만 광년, 별의 수가 10억 개 이상이라는 우리 은하 지도를 완성한 인물입니다. 셰플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은하는 충분히 큽니다. 우리 은하가 곧 우주,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맞서는 천문학자는 성운 관측의 대가 히버 커티스 나와주셨습니다. 커티스는 수많은 성운을 관측하면서 초신성과 별의 폭발을 찾아낸 천문학계의 거장 중 한 분이죠. 커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885년 안드로메다 신성이 우리 은하 안에서 나타났다면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을 겁니다. 그 신성은 우리 은하 밖에서 나타난 겁니다. 자, 천문학자들의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하가 정말 우주의 전부일까? 아니면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걸까? 그런데 이때 이 질문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나선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드윈 허블. 그를 두고 동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조각 같은 얼굴과
옥스퍼드의 두뇌를 지닌 인물. 우린 이런 사람을 엄친아라고 부르죠. 허블은 원래 천문학자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허블은 옥스퍼드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한때 변호사로 활동했죠. 그 영향이었을까요? 다른 천문학자들이 등산화와 점퍼 차림으로 천문대를 오르내릴 때 그는 언제나 정장에 넥타이, 그리고 손에는 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청년이 법정 대신 밤하늘을 선택한 데에는 오래된 기억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허블이 8번째 생일을 맞던 밤, 외할아버지가 보여준 망원경 속의 별빛을 평생 잊지 못했죠. 그 기억은 허블을 평생 별로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별빛의 낭만과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허블. 성인이 된 그는 이제 인류의 우주를 다시 쓰려 하고 있습니다. 허블의 조수들은 그를 별을 캐는 광부라고 불렀습니다. 희미한 단서 하나를 찾기 위해 허블은 윌슨산 천문대에 혹독한 밤을 견뎠습니다. 천문대 돔을 벗어나기 전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 사람. 해발 1700m의 산 정상. 겨울이면 관측실 안은 난로를 피워도 손끝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23년 어느 날 밤, 허블을 본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줄었고 눈빛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허블이 보고 있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유리 건판은 별빛이 닿으면 색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관측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점들을 별빛이 남긴 흔적이라고도 하죠. 그중 허블의 눈길을 끈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별, 신성. 허블이 노바라고 표시해둔 점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별의 흔적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음 날도 더 강한 별빛이 담겼죠. 보통 신성이라면 계속 밝아질 리가 없었습니다. 신성은 밝은 빛을 낸 후 몇 주,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서서히 희미해지는 법이니까요. 허블은 이 변화에 크게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신성, 노바라고 썼던 메모를 고쳤었죠. VAR, 느낌표. 허블이 느낌표까지 찍을 정도로 강조한 발견. 그건 변광성이었습니다. 변광성은 여기 이 가로등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면서 어둠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별이죠.
그리고 그 깜빡이는 리듬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별이 얼마나 자주 깜빡이는지를 알면 그 별이 실제로 얼마나 밝은지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밝기를 알면 별까지의 거리도 정확히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변광성은 우주의 거리표, 하늘의 기준점이 됩니다. 잘 보여요? 자, 이 거리표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에 맞는 법칙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하늘을 재는 하나의 법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이 법칙을 하늘의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늘의 자를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기 하버드의 여성 천문학자 헨리에타 리빗이 있습니다. 아니죠. 그때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컴퓨터. 살아있는 컴퓨터야. 리빗은 하버드 천문대에서 일했지만 그녀에게 망원경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말이죠. 리빗은 청각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대신 별빛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던 여인이었죠. 그녀는 좁은 방에서 유리 건판을 들여다보며 별의 좌표를 하나하나 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받은 급여는 시간당 고작 30센트. 남성 천문학자 월급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빗은 수천 장의 건판, 수십만 개의 별빛 속에서 별들의 법칙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리빗은 밝기가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들, 변광성에서 하나의 규칙을 발견합니다. 이 발견이 훗날 허블이 사용할 우주의 자가 되죠. 레빗과 허블이 관측한 것은 세페이드 변광성입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이란 뭘까요? 세페이드 변광성은 1일에서 50일 사이의 변광 주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죠. 레빗은 이 별들의 밝기와 깜빡이는 주기를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보이시나요? 리빗의 발견은 이후 안드로메다 성운의 변광성을 관측하던 허블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사람들이 우리 우주의 크기, 우리 은하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허블이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바로 그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천체라는 걸 또 알아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멀리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 은하 밖에 또 다른 천체, 아마도 또 다른 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준 어떤 새로운 증거였기 때문에 이 은하라고 하는 행정구역과 똑같은가 아니면은 은하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이 전체 큰 우주의 일부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주 대논쟁에 참여했던 셰플린은 우리 은하의 지름을 약 30만 광년으로 추정했죠. 그런데 허블이 계산한 안드로메다의 거리는 약 50만 광년, 우리 은하 지름을 훌쩍 넘는 거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 은하 크기를 30m짜리 원으로 비유했을 때 안드로메다는 우리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있는 셈입니다. 천문학계의 거장들도 끝내 합의하지 못했던 그 질문, 여기에 답을 찾아낸 그 순간 허블은 편지 한 통을 씁니다. 고마워요. 이 편지엔 허블이 안드로메다 속 변광성을 측정해 얻은 그래프와 관측 자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죠. 왜요? 이거 왜 갖고 온 거예요? 아, 내가 직접 배달하라고요? 해야죠, 뭐. 아, 집배원인가요? 네. 아, 이 모자, 이 가방 오랜만에 봅니다. 네. 꼭 가야, 제가 가야 된다. 가야죠, 뭐. 아휴. 셰플린님 맞나요? 에드윈 허블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흥미로워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세페이드 변광성 2개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시즌 동안 날씨가 허락하는 한 성운을 계속 관측했고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밖에 있다. 우리 은하 말고 또 다른 은하가 있다는 거죠. 이 편지는 셰플리의 평생 신념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죠. 내 우주를 산산조각 낸 편지야. 허블이 우리에게 알려준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아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우리 은하 밖에도 수천억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는 사실. 우주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훨씬 더 깊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의 한 귀퉁이, 작은 먼지 같은 행성, 바로 이 지구에서 또 한 번의 우주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주 전쟁. 그 중심엔 이 사람이 있었죠. 아인슈타인. 1920년대 그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후 과학자로서 정점에 올라 있었습니다. 각국의 대학과 학회, 심지어 대중 강연까지 그를 초청하려는 행렬이 이어졌죠. 그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었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의 수식을 확장하며 하나의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주도 방정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변하지 않는 별빛. 아인슈타인 역시 그 믿음 안에서 한결같은 우주를 수학으로 표현하려 했던 겁니다. 세계의 천재 아인슈타인은 시간, 공간, 질량, 에너지를 하나로 엮은 완벽한 우주 방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가졌던 확신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만든 수식 속의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멈춰 있어야 하는 우주가 말이죠.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선택은 우주 방정식을 바꾸자. 이미 완벽했던 우주 방정식을 고친다? 답이 안 맞는다고 문제를 고친다는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궤도님? 혹시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수식을 마음대로 조작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정지한 우주에 맞게 수식을 살짝 손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학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 1917년 우주는 정지한 상태로 영원 불멸하다는 정적 우주론은 당시 보편적 상식이기도 했죠.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우주론을 수식으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 수식 중 하나인 중력장 방정식으로 말이죠. 머리가 지끈거리신다고요? 네, 한번 이걸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앞에 휘어진 고무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을 판 위에 굴려보겠습니다. 휘어진 고무판의 모양을 따라 공이 움직입니다. 중력이 작용한 것이죠. 다시 말해 시공간에 휘어진 결과로 물체가 그 공면을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상쇄시키는 항을 인위적으로 넣었는데 그게 바로 청력을 의미하는 람다입니다. 람다는 우주를 유지시키는 힘이에요. 중력이 우주를 수축시키려고 하니 이 람다라는 청력을 넣어 반대로 밀어내서 힘의 균형을 맞춘 겁니다. 그래야 우주가 항상 정지 상태일 수 있을 테니까요. 자신의 이론을 지키기 위해 방정식을 바꾼다라. 글쎄요, 그는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천재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아인슈타인이 우주 상수를 넣어 정지한 우주를 만들고 10년 뒤 제5회 솔베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퀴리 부인, 슈레딩거, 보 파울리 등등 당대의 네로라는 물리학자들이 모였죠. 화려합니다. 오 마이 갓! 상대성 이론의 주인공 아인슈타인! 영광입니다. 저 기념사진 한 컷 부탁드릴게요. 자, 포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을 붙잡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세상을 이해하려면 하늘을 알아야 한다. 그 믿음 하나로 그는 신앙의 길 위에서 과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신앙과 과학,
르메트르는 모순처럼 보이는 이 두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르메트르에게 아인슈타인은 이론적 스승이었습니다. 르메트르는 밤낮 없이 아인슈타인의 수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뒤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죠. 아인슈타인의 정지된 우주는 틀렸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존경하는 거장의 실수를 찾은 르메트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팽창하는 우주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당신의 수학 실력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끔찍하군요. 선망의 대상이던 아인슈타인에게서 돌아온 가혹한 말. 르메트르에게 이 말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수식으로 완성한 정지된 우주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우주 상수, 이 람다를 넣은 수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콧대를 부러뜨리는 그래프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그래프가 세상에 등장한 순간 천하의 아인슈타인도 무릎을 꿇고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만든 사람은 누구? 바로 허블입니다. 안드로메다에서 변광성을 발견한 허블은 그 뒤로도 밤마다 수많은 성운, 즉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은하들을 관측했습니다. 관측으로 우주를 읽은 허블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주를 볼 수 있는 가장 정교한 눈, 후커 망원경. 이 거대한 장치는 인류가 처음으로 우주의 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죠. 여기에 혁신적 장비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망원경 끝에 달린 분광기. 별빛을 쪼개 그 안에 숨은 색의 변화를 읽어내는 도구입니다. 분광기는 단순히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언어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허블은 이 기술로 별빛 속에 숨은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허블이 본 빛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 하얀 빛, 백색광은 사실 여러 색의 빛이 섞인 겁니다. 겉으론 하얀 한 줄기 빛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죠. 우린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스펙트럼은 빛을 파장별로 나눈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의 빛 속에 섞여 있는 여러 색깔의 구성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빛의 언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 무지개 사이엔 가늘고 어두운 선이 있습니다. 태양 대기 속 원소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면서 생기는 흡수선이에요. 이 선들은 늘 같은 자리에 찍힙니다. 그런데 만약 이 눈금이 살짝 옮겨간다면 그건 빛을 내는 저 천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허블이 관측한 결과 우리 근처에 몇몇을 뺀 우주 대부분의 은하들이 적색 이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붉은 쪽으로 밀려나 있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건 바로 모든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허블은 이 현상을 수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허블이 이제 관측을 해서 하나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하나는 은하가 얼마나 우리로부터 빨리 멀어져 가는가 속도를 측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멀어져 가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하느냐. 그래서 허블 상수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기울기에서 나오는 거고, 그 기울기는 바로 우리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수를 우리가 실제로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시간 단위가 나오거든요. 그 시간 단위는 결국에 뭐가 되면은 우리 우주의 나이랑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가 우리의 우주도 암시해주고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을 굉장히 많이 바꾸게 됐죠. 시대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방정식으로 멈춰놓은 우주. 사실 그것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너무 흥분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리라도 지를 것 같아요. 우주는 팽창한다!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려나요? 허블도 비슷했습니다. 자, 1929년 허블이 내놓은 논문입니다. 여긴 우주가 팽창한다는 법칙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논문에 허블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알 수 있는 귀여운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보여요? 어떤 건지? 이 그래프에는 초당 및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속도 단위인 킬로미터 퍼섹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엔 초당이 빠져 있습니다. 단위조차 제대로 적지 못할 만큼 허블은 흥분해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이런 실수쯤이야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겠죠? 왜냐? 이 그래프 하나로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정지된 우주가 무너졌으니까요. 허블은 더 이상 윌슨산의 작은 돔 안에만 머무는 관측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그래프 한 장은 워싱턴의 학회장을 뒤흔들었고 옥스퍼더의 강단으로 그를 불러냈습니다. 심지어 1937년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허블이라는 이름은 산속의 어둠을 벗어나 세상의 무대로 쏟아져 나왔죠. 천문학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주는 고정되어 있는가, 움직이는가. 두 번째 우주 전쟁이 허블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1931년 1월 29일 이 전쟁의 핵심 인물 아인슈타인과 허블이 만났죠. 아인슈타인은 직접 허블이 몸담았던 윌슨산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이론을 뒤흔든 관측의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허블은 그에게 은하의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 앞에 아인슈타인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나의 가장 큰 실수는
우주 상수를 식에 넣은 것이었다. 완벽한 수식으로 세운 아인슈타인의 우주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관측으로 만든 새로운 우주가 태어났죠. 허블의 망원경이 보여준 건 고요한 밤하늘이 아니라 끝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이었습니다. 별과 은하가 서로 멀어지는 팽창의 우주.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팽창하며 우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주는 멈춰 있지 않다. 살아 움직인다. 아인슈타인이 허블의 팽창하는 우주를 인정하자 한 사람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르메트르. 아인슈타인에게 우주가 팽창한다고 말했다가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그는 허블이 증명한 우주 팽창을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그 시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주 그리고 모든 공간과 시간은 하나의 점에서 만난다. 오늘날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순간이죠.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그날 이후부터 100년, 우리는 허블이 연 그 문을 따라 우주의 기원과 미래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The Space Shuttle Discovery with the Hubble Space Telescope, our window on the universe. 허블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우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이름을 딴 망원경은 수십억 광년 너머의 빛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30년, 허블은 우리에게 은하의 탄생, 별의 죽음, 그리고 시간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And Houston, Hubble has been released, and now Hubble can continue on its own, exploring the cosmos and bringing them home to us as we head for home. Thank you. 이제 그 시선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허블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우주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린 이제 그 신비로운 우주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전엔 상상으로만 그리던 우주의 시작과 탄생의 현장을. 우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은 수십억 년의 거리를 넘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죠. 수학이 지배하던 우주를 허블이 관측으로 보완하며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우주를 연 허블, 수학으로 우주를 그리려 했던 아인슈타인, 별빛의 우주의 자를 새긴 리빗, 그리고 최초의 우주를 떠올린 르메트르. 그들은 모두 다른 길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주란 무엇인가? 과학은 한 사람의 발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많은 질문이 부딪히고 의심이 또 다른 답을 낳고 수많은 사이언스 월을 거쳐 진리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